now.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켓에서 통하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뉴욕 나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미국 ETF 시장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한동훈입니다. 일단 지난달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2월 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네. ETF 시장은 어땠나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의 자금 흐름을 한번 보니까 S&P 500 같은 경우 한 6.7%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한 8.5%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달의 이슈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이슈가 어쨌든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리스크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가 GDP 기준으로 보면 한국 다음이더라고요. 한 11등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국가인데 이게 러시아가 결국은 원유 생산량이 세계 2위, 천연가스 1위 이런 국가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동유럽에서는 거의 큰 형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고 유럽 국가에 특히 이런 에너지 공급원에 대해서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러시아 때문에 여러 국가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이제 큰 문제인데 7.9%의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이제 이게 정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82년도 이후에 4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던데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기름값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올 때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지금 기름값이 뉴욕이 한 4불 50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작년 거를 찾아보니까 3불 5더라고요. 3.05달러. 거의 51%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중고차 가격도 비싸가지고 어떤 것들은 신차보다도 비싸더라고요. 중고차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늘긴 했네요. 먼슬리로 봤을 네, 때. 네, 맞습니다. ETF는 저가 매수라고 일단은 조금 추정이 되는데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채권까지도 이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약간 이제 저가 매수의 주식과 동시에 그리고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 긴장감이 오래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50bp 올리겠다 이러다가 이제 한 25bp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채권 모두에 조금 올라갔던 그런 시즌이었고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순증이 높았었고요. 그리고 환율,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는 환율 부분 같은 경우도 올랐었고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베팅의 그런 상품까지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들을 보니까 다시 대표 지수 쪽으로 조금 돈이 모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보면은 대표 지수로 네 많이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듯이 VTB, IVV, SPY 같은 이러한 대표 종목들로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골드죠 안전자산으로 치고 있는 골드 같은 거, GLD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는 이제 IF 같은 7년, 10년 물짜리 네, 국채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이런 좀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빠진 거는 사실 크게 좀 연관성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설명을 조금 논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인지 그런 것 같고 앞에 있는 TOK 같은 경우도 네, 지난달에 코코사이 많이 들었었죠. 많이 들었었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 ETF 상품 중에서 러시아 주식이 있다면은 꼭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 ETF들은 이제 그 인덱스를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추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회사에서 러시아 주식을 어떻게 이제 트위트를 하느냐 이거를 넣느냐 뺐느냐 이런 결정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주식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인덱스 회사가 뭐가 있냐면 MSCI, Selective INDX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러셀 같이.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러시아 주식을 뺐을 경우에는 ETF에서도 이제 보통 빠지게 됩니다.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냥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에서 바로 이렇게 뺄 수가 있지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 인덱스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보통 추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덱스 회사들이 지금 러시아 포지션을 제외를 시켰고요. 자기들이 포지션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많은 ETF 회사들이 현재 액션은 뭐냐면은 러시아 포지션을 빼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아마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러시아 주식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러시아가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ETF, 저희 당사를 포함 글로벌 X 같은 경우도 저희가 ETF가 러시아 종목이 있지만 현재 거래는 되지 않고 만약에 러시아 시장이 재개할 경우에는 그 포지션을 다 매도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고 계시는 뭐 글로벌 ETF가 있으시다면은 러시아 포지션을 꼭 한번 그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 포지션을 근데 체크를 해서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없죠. 솔직히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ETF 자체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러시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종목을 살 때 ETF에 있는 모든 종목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러시아 포지션이 빠지고 이제 나머지만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그 비중이 높다, 본인이 투자하는 ETF에서 그때는 조금 이제 그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ETF가 어쨌든 뭐 러시아 포지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것들을 뭐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따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난달 수익률을 보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좋았어요. 지난달에도 에너지 쪽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원자재 쪽이 되게 눈에 띄네요. 지난 달이었나요? 저희가 원자재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원자재 뭐 오일 가격이 이제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또 다시 또 반락을 좀 반락을 하고 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까지 흐름 자체는 뭐 에너지 관련, 에너지 섹터 관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 유라늄 보이시죠? 우라늄 같은 경우가 이제 URNM 그리고 URA 같은 경우가 1년 한 달 동안에 뭐 29%, 23%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에 러시아 이슈 때문에 다시 대체 에너지가 조금 각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렸죠. 앨런 머스크가 무슨 뜻이 난다면은 이제 러시아 너희가 그 경제 독립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래서 우리가 뭐 그 원자력이 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그 트위터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원자력의 핵심이 되는 우라늄 관련 그런 ETF가 약간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그 조금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또 탄소 배출권 이쪽이 안 좋은 거는 왜 그런가요? 네, 탄소 배출권이 지난번에 봤을 때 한번 엄청나게 좀 올라갔던 음,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조금 뭐 반영이 됐던 건지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잘 그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안 좋은 거는 또 약간 좀 정리하기가 힘들게 좀 네, 네,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지난달에는 에너지 쪽이 좋았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뽑아오신 게 다 20% 이상이 음. 오일이나 뭐 원자재 쪽이어서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테마 ETF 쪽으로 가보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아크에 네, 네. 돈 들어온 게 진짜 오랜만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저가 매수로 봐야 될까요? 기술주에 대한? 네, 아크케이가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수하지 못합니다. 현재 당연히 조금 그로스 주식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거 때문에 이제 뉴스가 났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조금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뉴스에서 났었는데 왜 아크에서 돈이 들어오느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솔직히 별건 없었어요. 별건 없었는데 첫 번째는 저가 매수 형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아크케이만의 그 매니아층 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갖고 있는 그런 그 캐시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이 일단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 캐시가 계속 이제 신문에 나올 때 또는 방송에 언론에 출연할 때도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이분이 상당히 이제 어필을 잘 하시죠. 그리고 컨빅션도 강하시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살 기회다. 약간 이런 그 상당히 그런 멘트들을 날려주시면서 거기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 외에도 저 순자금 유입에 보면은 이제 테마로 보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랑 밑에 버그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사이버 보안이 좀 중요시되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았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사이버 보안 말씀하셨는데 이번 달에 테마로 사이버 보안을 꼽으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이유에서? 네, 일단 그 사이버 보안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엔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받은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총성 없는 전쟁
이런 식으로 조금 번졌던 것이 사이버 보안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은행 뭐 이런 것들을 경찰청 이런 데를 침투해서 뭐 디도스를 심어 넣었다. 그래서 이제 붕괴되었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이버 보안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성과도 크로스 주식 중에서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모습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좀 더 길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 디지털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그냥 이제는 뭐 아날로그 시대에서 정말 디지털 사회로 가는 거의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웹 3.0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갈 텐데 거기서 결국은 이제 그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서치 기관에서 뭐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2020년도 기준에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전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보다 4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몇백만 테라바이트, 저 약간 생소한데 제타바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뭐 2기가로 쳤을 때 1제타바이트는 얼마냐 봤을 때 이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한마디로 별의 수만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사이버 보안 이슈 또는 해킹 이슈가 남의 얘기였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결국은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저희가 뭐 VR, 메타버스 뭐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그 커스터마이즈되는 데이터량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저희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되게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잖아요. 왜냐면 저희의 개인정보가 이미 다 팔려나갔다고 생각하면서 네네.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해킹이 워낙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 공격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느냐 이것들을 한번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기관마다 틀려요, 되게 기관마다 틀린데 일단 제가 조금 그 갖고 온 자료는 조금 그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라고 여기가 사이버 시큐리티만 하는 이제 전문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하루 동안에 달하는 그 해킹에 대한 그런 피해 금액이 164억 불, 20조 원에 달한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하루에. 1년은 6 trillion 달러, 1년에 7,200조. 까지 예상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보면 너무 과한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사이버 해킹을 당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객들이라든지 뭐 인베스터들이라든지 상당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면에 드러난 것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약간 감추어진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조금 과장된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에 따르면은 이렇게 큰 금액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2025년도가 되면은 1년에 거의 10조 달러까지 뭐 일경이죠. 거의 일경이 넘는 금액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저희가 방증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심화된 리스크 순위를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번 알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등이 뭐 사회 결속력 감소, 두 번째가 뭐 생태 위기 이런 것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이 7등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저희도 진짜 뭐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은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싱 메일도 너무 많이 받고요. 정말 신박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 회사 CEO 이메일로 메일이 와요. 메일이 와가지고 뭐 지금 뭐 너 이거 좀 해서 나한테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오니까 솔직히 진짜 깜짝 잘못하면은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싱 메일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뭐 결국 웹 3.0이죠. 실제로 뭐 이것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뭐 웹 3.0에서 뭐 메타버스, NFT, 뭐 VR, AR 이런 것들이 뜨는데 최근에 DeFi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죠. 제가 뭐 오픈시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뭐 ICO를 하든지 아니면 DeFi 파밍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해킹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버 보안 이슈는 정말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이런 쪽 단체들의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시장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기업의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 이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인프라죠. 미국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따르면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한 17억에서 87억 달러를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과됐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빌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2 빌리언 한 20억 달러가 이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지 뭐 애플 같은 경우가 9,000개 이상의 부품 협력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5년간 200억 달러. JP 모건도 매년 6억 달러. 구글도 5년간 100억 달러 이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쭉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니산,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과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사이버 시장에 대한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 현재 한 2,179억 달러, 원화로 한 26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25년도가 되면은 한 3,454억 달러, 410조 원 수준이죠. 매년 쭉 한 8%, 10% 정도 쭉 성장을 해서 대략 한 60% 정도 이상의 성장을 5년 내에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기업들도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업체에 대해서 M&A를 통해서 그 규모를 커간다든지 그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2021년도 3월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버 보안 관련 딜 M&A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는 이제 IT 기업 전체로 보면은 한 11% 성장한 거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이렇게 M&A를 하는 와중에 정말 실제로의 성장성 어떤지 보게 되면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성장성도 S&P 500 기업들이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저희가 2021년도 4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이버 보안 테마 ETF 중 하나인 버그가 있습니다. 글로벌엑스 사이버 시큐리티 저희 당사 버그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평균 그 향후 12개월 매출 성장률이 한 23%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것이 S&P 500 평균 기업이 10%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로서 실제로의 그런 성장성도 고려가 되면서 향후에 정부와 기업들이 다 피부로 와닿고 있고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도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그냥 큰 틀로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관련 업체들, 어플리케이션 보안 업체들, 그리고 하드웨어 및 시스템 보호 회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을 보면은 팔로알토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네트워크 보안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명히 이제 조정을 받았던 거는 있지만 이것을 감안하고라도 최근에 1년 동안 한 53% 정도 성과가 냈었고, 그리고 포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VPN, 엔타이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보안 업체고요. 그리고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방화벽 VPN 업체입니다. Zscaler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전에 상장했던 것 같은데, Zscaler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의 보안 업체로 불리고 있고, Avast PLC라든지 Norton LifeLock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안랩, 알약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Avast 같은 경우가 이제 Norton LifeLock한테 이제 인수를 당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큰 VPN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쓰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Zscaler 같은 클라우드 보안 업체도 있고, 밑에 같이 이제 소비자들이 쓰는 알약 같이 쓰는 어베스트라든지 노르턴 라이프스락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사이버 보안이 솔직히 지금 현재의 사이클로 본다면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 기술 수용 곡선이란 게 있죠. 기술 수용 곡선이 이제 innovator 그리고 early adopter 그 다음에 이제 early majority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상태에서 보면은 사이버 보안이 이미 지금도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early adopter를 조금 넘어서 early majority의 초반에 있다 보는데, 이 early majority 부분이 이제 정말 보급력이 폭발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도
이 얼리 어답터에서 얼리 메조리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폭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현재 화면에 보시듯이 아마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가정, 개인 모두가 상당히 중요해지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웹 3.0은 말씀드렸듯이 개인화되죠. 개인화, 탈중앙화 모두에게 조금 중요한 가장 그 디지털 경제로 가는 중요한 인프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ETF 상품단으로 넘어갔을 때 몇 가지를 이제 뽑아 오셨는데 이런 거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제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가장 큰 세 개를 일단 뽑아왔습니다. 티커들도 다들 이제 엣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사이버, 그리고 핵, 그리고 버그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개의 종목들은 이제 전부 다 1빌리언이 넘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대형 ETF를 뽑을 때 1빌리언 이상이면은 기본적으로 거래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개인들이 거래하실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 뭐 기관들이 거래하실 때도 거의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들을 이제 뭐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비교를 그렇게 하셔도 큰 의미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특징별로 좀 보게 되면은 사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5빌리언 50억 달러죠. 가장 규모가 큰데 이 사이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대형주 비중이 조금 높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종목수 한 36개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만들어진 첫 사이버 보안 ETF인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종목수가 64개로 좀 많습니다. 장점은 분산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테마 연관성이 조금 적은 종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 같은 경우도 이제 AUM이 19억 달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과 좀 반대되는 성격이 이제 버그입니다. 버그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테마 관련 연관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 연관성이 50% 이상 되는 종목만 편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주 종목들이 높은 것이 좀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가 0.5% 제일 낮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수도 한 32개로 조금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고 종목 수가 적으면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성과들을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대동소이한 거죠.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렉션을 받게 되면은 다 결국은 그래서 견딜 빠지는 재간이 없죠. 네, 견딜 재간이 없고 그 와중에 성장성이 높았던 사이버 시큐리티는 그 와중에 선방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YTD로 마이너스 6%, 핵 같은 경우는 오히려 60개로 이제 분산이 돼 있음에도 마이너스 8% 정도로 빠졌었던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고객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늘 테마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상품단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뭐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늘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를 넘어서는 네네네. 단계는 늘 굉장히 초기를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테마들을 많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2월 미국 ETF 시장 정리해 봤고요.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사이버 보안 테마도 함께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미국 ETF 시장 정리는 뉴욕 나우와 함께 해주시고요. 한동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